챕터가 이제 제목이 거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옵티미제이션 챕터인 거죠. 그 중에서 옵티미제이션 챕터 중에서 일반적인 방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얘기를 했었고 동영상 강의에서 그 다음에 constrained optimization,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의 옵티미제이션을 했는데요. 자, 이 AXB라고 이제 쉽게 쓰는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괜찮은 연습 문제인 거죠. 괜찮은 연습 문제. 이제 A가 정방행렬이고 인버스가 존재를 한다면 답은 X는 A 인버스 B가 되겠죠. 우리가 뭐 그냥 A 인버스 B라고 한 줄로 쭉 쓰지만 실제로 저 인버스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뭐 기계한테 시키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가우스 조단 메소드로 뭐 소거를 한다든지 RRE의 풋골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죠. 그다음에 진짜 인버스가 존재를 하느냐 이런 체크도 할 수 있어야 될 테고 두 번째는 제약 조건이 많은 경우죠. 사실 이 경우에는 AX, B라고 쓰면 안 되죠. 사실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뭐 수학 기호를 가끔 원화명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죠. 저거는 제약 조건이 많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답인 거고 말하자면 뭐 직선들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2개 있으면 2차원 공간상에서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근데 직선이 뭐 10개쯤 있는 거죠. 제약 조건은 이제 내가 찾아야 될 변수는 2개인데 제약 조건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요 어딘가가 되겠죠. 저 문제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쓰지만 그냥 의미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X는 B가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미상으로 저렇게 쓰는 거고 실제 저 수학 문제는 이거에 대응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유클리디안 놈이 워낙 흔하니까 유클리디안 놈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저건 선택의 문제라고요. 선택의 문제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면 유클리디안 놈을 쓰는 게 괜찮은데 만약에 하나가 잘못 관찰이 됐어.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유클리디안 놈을 쓰면 아마 해가 여기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데이터가 1000개쯤 있는데 한두 개가 픽사리가 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유클리디안 놈을 쓰시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쟤를 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저걸 빼는 건데 못 빼는 상황이면 이걸 이제 1로 써놓고서 쓰는 게 되는 거고 1로 놓게 되면 저 풀이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풀이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뭐 유클리디안 놈이 워낙 쉬우니까 저렇게 풀겠습니다. 이거 뭐 미분만 잘하면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보고서 여러분이 이 문제랑 똑같다는 걸 우선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뭐 절대값을 최소화하라는 문제나 절대값의 제곱을 최소화하라는 문제나 똑같은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자 A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떻게 되나? xt, 네, 대충 쓸 수 있죠. 거죠. 이거 미분하면 되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미분한 거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후딱 쓰면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미분에서 0이라 놓고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미분에서 0이라고 놓고 방정식 푸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식을 쓰고 미분해 놓고 이 방정식 풀면 되는데 이건 x거나 1차 방식 양변에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A의 슈도 인버스죠. 자, A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A 트랜스포즈 A는 정방향열인 건 확실하고 정방향열인 건 확실하죠. 시메트릭에서 트랜스포즈는 똑같잖아. 정방향열이죠. 정방향열 확실하고 더군다나 확 크기가 줄었으니까
얘는 인버터블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물론 얘가 인버터블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그때가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인버터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오버 디터민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렇게 푸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에러 놓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뭐 무적의 방법이라고 하면 항상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항상 쓸 수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어떤 계산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거 선택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원론적으로 항상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인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에러는 어찌 됐든 간에 미분이 가능할 거라고요. 미분을 가능해서 등호 있고 0에서 우리가 방정식 못 풀더라도 미분은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미분은 그냥 하면 되잖아요.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되죠.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최적화해야 될 함수가 이거라면 얘를 x로 미분해서 x old, x new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클로즈드 폼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죠. 베스트. 클로즈드 폼을 쓸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클로즈드 폼으로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 미분해서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 제가 수렴을 하는 거죠. 현대의 뉴럴 네트워크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쓰죠. 다 이 방법을 쓰죠. 무슨 아담 옵티마이저, 뭐 아담 W, 뭐 뮤온 옵티마이저 뭐 이런 얘기도 복잡하게 나오지만 저거에 베리에이션을 준 거예요. 저게 뼈대, 저게 뼈대. 저걸 뼈대로 해가지고 푸는 게 뉴럴 네트워크들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서 기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파라미터만으로도 그 메모리를 확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뭐 파라미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뭐 이런 기술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어요.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 뮤온이라든지 아담 W 하면 저거에 뭐 메모리가 뭐 한 두세 배는 더 들긴 해요. 근데 그 정도로 막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해가 무한히 많은 경우죠. 이렇게 생겨요. 제약 조건은 별로 없는데 변수는 많은 거죠. 차원수는 높은 거죠. 이 경우에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가 답이죠. 뭐 우리 저기 챕터 1에서 많이 했었죠. 저거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뭐 그냥 하나 퍼티큘러 솔루션 하나 찾고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 찾아가지고 그 모든 해를 재구성했었죠. 널 스페이스 찾아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하면 뭐 해가 무수히 많다가 답이지만 하나를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를 찾자. 우리 하나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챕터 1은 아니고 2였던 것 같은데 2에서 했던 것처럼 RREF 꼴로 써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최적화 문제로 보는 거죠.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해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걸 찾자라는 건데 그냥 놈이 제일 작은 거를 찾자라고 하는 거죠. 뭐 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가장 놈이 작은 대답이 쓸모가 있는 대답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해를 하나 찍으려고 그럴 때 뭐 137 뭐 이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찍으려고 하시지 뭐 1320만 뭐 이런 건 별로 해가 되더라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무한히 많은 건 오케이. 근데 나보고 우선 하나 찾으라고 그러면 이걸 찾겠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컨스트레인트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되는 거죠.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 하에서의 최적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X, B라고 썼지만 이 문제 하나에 대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요. 내가 이게 정방행렬일 때 푸는 법에 대해서 진정 이해를 하고 있는가? 나는 인버스를 계산할 수 있는가? 나는 얘가 인버터블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오버 디터민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나는 매트릭스가 들어간 이꼴을 미분할 수가 있는가? 이거 같은 경우는
나는 컨스트레인트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이 컨스트레인트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이제 교과서나 뭐 책을 봐도 크게 두 축이에요. 하나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로 약간의 이제 무지성으로 푸는 법만 가르치는 거죠.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됐고 풀어라.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쓰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사람 이름이겠죠. 멀티플라이어는 뭐겠어요? 이제 우리말로 이제 승수라고 번역을 하는데 가감 승제 그러잖아요.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사칙 연산을 더하고 빼고 승은 곱한다는 거죠. 멀티플라이어라는 건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다가 뭐를 곱할 건데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거죠. 그렇죠? 멀티플라이어. 내가 곱할 숫자 이거죠. 그러니까 라그랑제가 만든 곱할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죠. 뭐냐면 제약 조건에다가 승수를 곱하는 거야. 뭔 소리야? 아까 문제가 뭐였어요? 미니마이즈 서브젝트 2죠. 이거였잖아요. 이 제약 조건에다가 승수를 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그랑제는 아마 굉장히 천재적인, 그리고 이 정도 범위에서는 굉장히 기하학적인 설명도 쉬워요. 이제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이라는 걸 써서 이거 됐고 그냥 이걸 풀자라고 바꾸는 거죠. 그 전에 얘는 미분하기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얘를 2분의 1 이거로 교체를 해주죠. 문제 바뀐 거 없죠? 단지 이제 미분하기 좀 더 쉽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간단한 트릭인 거고, 문제를 2분의 1 쓴 것도 미분할 생각으로 저렇게 쓴 거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은 이거 쓰고 제약 조건에다가 승수를 곱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는 x와 람다에 관한 함수겠죠. 여러분은 매트릭스와 벡터를 배웠어요. 저 x 자리에 매트릭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람다 자리에 매트릭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거는 변수가 두 개가 아니라 변수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는 식을 쓴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자, 그러고는 별 이유를 가리지 않고 저거의 최적 조건은 라운드 L, 라운드 X 이꼬르 0, 라운드 L, 라운드 람다 이꼬르 0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필요 조건입니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저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무지성으로 저 식을 쓴 다음에 저 두 개를 해가지고 풀면 돼. 자, 위에 거 해볼까요? 이걸 미분하면 앞에 거는 2x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axb 요게 제가 지금 저기 매트릭스 꼴이잖아요. 벡터 꼴이잖아요. 벡터 꼴이니까 승수가 하나가 아니라 벡터여야 되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ax 빼기 b가 a1은 x1 빼기 b1 제가 ax-b라고 썼지만 a도 매트릭스고 a도 매트릭스고 b도 매트릭스니까 이렇게 빼게 되면 여러 개의 제약 조건들이 1번 제약 조건, 2번 이 여러 개의 제약 조건들이 나오는 거죠. 각 제약 조건별로 승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얘는 벡터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x를 우리가 3차원 벡터라고 하고 제약 조건을 A11, A12, A13
A21, A22, A23 자, 이렇게 보죠. 이렇게 되면 제약 조건은 2개, 미지수는 3개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풀면 이게 언더디터민드 시스템인 거죠. 미지수는 3개, 제약 조건은 2개니까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요거는 이제 매트릭스 꼴로 추상적으로 쓴 건데 추상적이라는 말도 부끄럽지만 얘를 만약에 저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쓴다면 얘는 2분의 1 x1의 제곱 x2의 제곱 여기 x3의 제곱 더하기 첫 번째 제약 조건 첫 번째 제약 조건에 라그랑주 승수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투입이 하나 되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약 조건에도 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라그랑 제한이죠. 근데 저걸 여러분이 x1으로 미분해서 0, x2로 미분해서 0, x3로 미분해서 0, 람다1으로 미분해서 0, 람다2로 미분해서 0. 그러면 5개의 방정식을 갖고서 푸시면 필요 조건이 나와요. 저기 최적화가 되는. 근데 이거를 스칼라꼴로 써가지고 하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람다는 이렇게 되겠죠. x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벡터 매트리스 꼴의 노테이션을 쓰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푸셔야 될 거는 변수 2-3개짜리는 풀 이유가 없어요. 뭐 연습 문제 삼아서 시키긴 하지만 변수 2-3개짜리를 쓰는 거, 뭐 10개짜리도 풀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다루셔야 될 거는 뭐요? 1000 곱하기 1000, 5만 곱하기 5만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로부터 어떤 컴퓨터로 시킬 수 있는 꼴로 유도한다면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나는 이거로 쓰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위아래가 달라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실은 좀 힘들죠. 수학이라는 게 추상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격파를 하는 건데 이거를 변수 10개로 써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교실에서 그 CT 이 교실에서 얘기했었나요? CT 얘기 안 했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부정의문문에는 길게 대답을 하는 게 좋아요. 부정의문문에 네 아니요 그러면 헷갈리니까.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상대편이 부정의문문을 비네이티브한테 쓰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학교 회사에서. 부정의문문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니까. 근데 대답을 길게 하면 돼요. 항상. 자, 공수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뭐 기계가 나오니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요 5 곱하기 5 요거에 대해서 CT 촬영을 한번 상황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서 방정식을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5 곱하기 5라서 변수가 25개밖에 없어. 당연히 오버 디터민드 시스템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촬영을 하는데 300 곱하기 300 레졸루션을 얻고 싶다. 그럼 변수는 9만 개인가요? 1000 곱하기 1000 레졸루션을 얻고 싶다. 1000 곱하기 1000 레졸루션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변수가 100만 개라고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여러분 손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얘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죠. 꼴랑 요거 푸는데 이 정도의 식들이 들어가는 거죠. 꼴랑 저거 푸는데. 아무튼 그래서 매트릭 노테이션은 옵셔널한 게 아니다. 자, 아무튼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사실 동영상 강의에서 다 올라갔던 내용이에요. 오늘 시험을 쳐야 되니까 이걸 미분하면 x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미분하면 람다 t a는 0이겠죠. 그리고 이거를 람다로 미분하면 ax는 b. 그러니까 람다로 미분한 건 좀 웃기는 게 컨스트레인트가 한 번 더 나올 뿐이니까 람다로 미분한 건 좀 웃기죠. 아무튼 이걸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자, 그럼 어떻게 됐죠? AT 람다는 마이너스 x 되나요? AT 람다는 x 이렇게 되고 x자리 여기다 넣으면 A 트랜스포즈 람다는 마이너스 b 고로 람다는 A 트랜스포즈 b의 인버스. 자, 우리가 A가 이렇게 넓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기다가 A 트랜스포즈를 곱한 거는 굉장히 크게 줄어들겠죠. 쟤는 인버터블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버터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따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인버터블하지 않다는 얘기는 여기에 리던던시가 있다는 얘기니까 리던던시를 제거하면 되죠.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넣으면 x는 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또 슈도 인버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더 디터민드 시스템에서 해 하나를 구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해 하나를 구하는 거는 그냥 저 매트릭스 연산을 저렇게 하면 되죠. 이것도 이제 저거 보고 여러분이 맞다 틀리다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게 A가 정방 행렬이 뭐로 귀결이 돼야 되겠어요. A가 정방 행렬이고 인버터블하다면 A 인버스로 귀결이 돼야 되겠죠. 해가 하나밖에 없다면. 여기서 해보시고 계산을 해봤는데 A 인버스 꼴이 안 나온다. 그러면 뭐 어딘가 틀리신 거죠. 틀린 거죠. 됐나요? 이게 그 일반적으로 최적 컨스트레인트 옵티미제이션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뭐 엄청 포장을 많이 하고 뭐 좀 그렇게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보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걸 이제 가르치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원래 최적화해야 될 부분이랑 그다음에 제약 조건을 하나씩 상수를 곱해서 멀티플라이어 곱해서 더하고 해가지고 라그랑지안이란 걸 만들고 라그랑지안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0, 람다 1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미분한 걸 0이라 놓고서 풀면 된다. 그러면 필요 조건이 나온다. 미분해 놓고 0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 조건이죠. 그렇죠?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해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걸 찾았는데 뭐 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해를 찾았는데 그게 최대값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필요 조건 찾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성립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길게 한 건데 강의 그 동영상 강의에서는 그게 이제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로 등호 조건을 푸는 데까지는 풀만 해요. 근데 이제 부등호 조건이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컨주게이트 펑션이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 개념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뭐 실전 기술 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누구랑 싸울 때 뭐 이렇게 눈을 찔러라 뭐 이런 식인 거죠. 내가 좀 기본기가 부족할 때 이것만을 갖고 해가지고 이제 확장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어떤 이런 최적화 문제, 제약 조건이 있는 최적화 문제에 가장 뼈대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이퀄리티라고 하면 부등식이죠. 인이퀄리티가 이거죠. 민맥스. 여기서 람다라고 썼으니까 람다라고 쓸까요? 여기서 제가 x라고 람다 뭐 이렇게 쓰지만 얘는 벡터예요. 매트릭스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엄청난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고요. 그냥 제가 두 변수 두 개 쓰고 얘가 뭐 100만 차원, 얘가 15만 차원 이럴 수야 없다. 그래서 내가 x에 대해서 하고 이게 이제 민맥스 이니퀄리티죠. 얘 둘 다 맥스였다든지 민이었으면 순서를 바꾸는 게 괜찮겠지. 민이었는데 하나는 맥스고 이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풀고 나면 람다가 사라질 거 아니야. x에 대해서 풀고 이걸 x에 대해서 풀고 그러면 이제 x가 사라질 거 아니야. 람다면 이거죠. 그리고 이 부등식의 증명은 몇 줄 안 돼요. 물론 뭐 엄밀한 증명이 훨씬 더 어렵지만 그냥 우리 수준에서 하는 증명은 몇 줄 안 돼요. 굉장히 그거 외우기도 쉬워요. 우선은 최대로 만들어 놓고 볼 일이야. 최대로 만들어.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좀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융합 뭐죠? 뭐 융합 캡스톤, 뭐 캡스톤 디자인 뭐 이런 거 하면 뭐 최적화 얘기 항상 나오고 그런데 보면 동작하게 만들어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고 그 성능을 유지하면서 줄여야 되는데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왜 엉망으로 만들었냐 하면 빠르게 하려고 그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 중에 하나죠. 우선은 동작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최적화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동작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빠르게 만들어 놓고 아무런 결과 안 나오게 만들어 놓고 이제 끝이다 이거죠. 왜 그랬냐 그러면 빠르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뭘 만들 때 우선은 그거에 펑셔널하게는 동작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펑셔널하게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이걸 만약에 얼굴 인식이다. 그럼 얼굴 인식한 다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 인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빠르게 해서 어디다 쓰려고요. 그래서 이거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함수에는 여러분이 찾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이제 등호가 들어갈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게 등호가 들어가는데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예를 하나 들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sin x 더하기 람다, sin x 더하기 람다. 자, 람다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면 얼마예요? 1이겠지. 람다가 실수해서 저 sin x 더하기 람다를 최대로 만드는 람다 x가 뭐든 간에 난 1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풀고 나면 그냥 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내가 x에 대해서 1을 줄이려고 해봤자 그냥 1이죠. 1이 나와요. 반대로 이쪽에서 내가 x에 대해서 막 줄이려고 해. 어디까지 줄일 수 있어요? 람다 네가 뭐든 간에 나 마이너스 1까지 줄일 수 있죠. 마이너스 1 다음에 람다가 최대로 안 된다. 그렇죠? 분명히 등호 성립하는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경우에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고 그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저 함수가 컨벡스인 경우, 영역이 컨벡스인 경우죠. 그래서 저 간단한 식 한 줄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그 중요한 분야에 그냥 가장 뼈대가 되는 식이에요. 저 식을 여러분이 다룰 수 있으면 어렵고 저 식을 다룰 수 있으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 그거를 사실은 정수를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왼쪽 문제를 뭐라고 그런다? 왼쪽 문제의 이름도 거창해요. 왼쪽 문제의 이름이 프라이멀. 오른쪽 이름을 듀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걸 풀라고 시켰는데 아이씨 저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풀래요 하는 게 듀얼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다를 수는 있죠. 얘는 1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문제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푸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저게 프라이멀 앤 듀얼이죠. 이거 이 제약 조건이랑 뭔 상관이냐? 자, 그래서 이제 2번 제가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아까처럼 설명할 수가 있고 아까처럼 그냥 제약 조건에다가 멀티플라이어 곱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미분해서 0이라고 놓고 풀면 된다. 그럴 경우 이제 등호 제약 조건에서 잘 먹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많은 쓸모가 있는데 문제는 부등호 제약 조건이라든지 뭐 컨주게이트 펑션 이런 데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건 거잖아요. g x인데 얘는 ax가 b일 때는 2분의 1 얘고 이런 새로운 함수를 제가 도입을 했다고 칩시다. gx라는 거. 그러면 풀라고 한 ax가 b일 때 얘를 최소화하라는 문제는 미인 gx라고 쓰면 되잖아요. 왜냐? 얘를 어기면 최소값이 될 가능성도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 옵티미즘 문제를 그냥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건 뭐 그냥 이 조건을 만족하나의 얘 값이다. 이걸 만족해야 되고 이 값이다라는 거죠. 최소값.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맞아.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이름 없는 사람이겠죠. 이름이 기록에 이제 잘 안 남은 사람이죠. 천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도 못할 생각. 이거를 민맥스 꼴로 쓸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부분만 잘 보세요. AX가 B일 때는 어떻게 돼요? AX가 B일 때는 이거가 되죠. 그렇죠? AX가 B일 때는 얘가 되죠. AX가 B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AX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람다가 자기가 뭐 100만이 되든 마이너스 100만이 되든 막 달려서 얘를 얼마로 만들 수 있어요?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쓴 거라고요.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맥시민 이퀄리티가 들어가면 맥시민 이제 이 안의 입장에서는 이 안에서는 람다는 상수라고요. 람다 상수. 람다는 안에서 입장. 그럼 뭐예요? 난 x에 관한 식만 풀어주면 된다고요. 근데 이걸 최적화하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얘랑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라그랑지는 아마 다른 직관적인 아이디어로 저거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사의 사람들이 정리를 했을 때 더 큰 프레임에 정리했을 때는 이 과정인 거죠. 그냥 그래서 라그랑지가 한 건 이거가 최소화가 돼야 필요 조건이다라는 거죠. 최소화가 돼야 필요 조건. 그래서 여러분 이걸 풀면 돼요. 아까 같은 경우 x 구해서 넣게 되면 여기에 맥스 람다로 뭔가 새로운 식이 하나 더 나오겠죠. 뭐 혹시 동영상 강의 안 보신 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제가 있었는데 AX가 B일 때 2분의 X제곱을 최소화하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다른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원래 문제를 프라이머리라고 그러고 이 문제를 듀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듀얼이 꼭 풀기 쉽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엄청난 메모리를 요구하면 듀얼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비대칭적인 상황이 많아요. 그 비대칭적인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A가 우리가 정방향률만 다룬다면 그럴 일이 별로 없을 텐데 A가 굉장히 뭐 옆으로 넓적하다든지 좀 길다든지 이런 행렬인데 프라이멀과 듀얼에서는 A가 트랜스포즈 된 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많았는데 뭐 듀얼에서는 변수가 많아진다든지 제약 조건 줄고 그래서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잘 보시고요. 시험 문제로도 엄청난 베리에이션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 제약 조건으로 낼 수 있는 문제가 좀 많겠어요. 이 뼈대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뼈대와 매트릭스 미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퀴즈도 그렇고.
이거 뭘 보여주려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G 풀까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SD는 뭘까요? SD? 뭐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겠죠. 표준 편차. Y 어쨌든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고 CORR은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겠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평균도 지금 갖게 놓고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 코릴레이션까지 거의 지금 상수로 고정을 시켜놨죠. 데이터 분포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 분포까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은 뭐에 접근하셔야 돼요? 조인트 PDF에 조인트 PMF 접근하 조인트 PDF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조인트 PDF에 접근을 못 하시면 아쉬운 대로 뭐 평균, 분산 이런 거에 접근하는 건데, 평균 분산이 딱 이 정도인 거죠. 예를 들어 보시고 X의 평균 54쯤이니까 이 정도겠고, Y는 47이니까 이 정도겠고, X는 표준 편차가 16이고 Y는 좀 더 넓어지네. 코릴레이션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한 가지 가능성인 거고, 실제로는 저는 수많은 것들이 열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잘 아셔야 돼. 여러분은 PDF나 PMF 이게 사실은 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어떤 진짜 정보인 거고, 그게 접근이 안 되거나 뭐 여러한 사정 때문에 아쉬운 대로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거 당연히 쓸모가 있죠. 쓸모가 있지만 말하자면 뭔가 실체가 있는 거를 그냥 좀 커튼 뒤에 실루엣으로 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약간의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실체를 결정할 수는 없죠.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PDF가 함수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겠어. 근데 꼴랑 숫자 몇 개로 그 PDF에 대한 정보를 다 뽑아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기대값 얘는 당연히 PDF로부터 얻어지는 거죠. 얘로부터 얻어지는 거죠. expectation은 리니어하죠. expectation 리니어하고, 그렇죠. x, y가 이렇게 더해졌을 때 얘가 독립이면 독립 기호죠. 독립일 경우에 분산은 더하게 된다. 자, x가 0이고 y가 평균도 0, y의 평균도 0인 경우죠. 이거의 곱하기를 보는 건데, 이거가 사실은 많은 정보를 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 이건 거죠. 그래서 얘가 평균이 0, 0일 때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만약에 0이다. 그러면 뭐 둘이 좀 상관이 별로 없나라는 뭐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다 이거죠. 상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인디펜던트면 얘는 성립을 해요. 인디펜던트면 얘는 성립을 해요. 근데 얘가 성립하면 이거냐? 절대로 아닌 거죠. 그렇죠? 인디펜던트이면 얘는 성립을 하죠. 그렇지만 이 반대 방향은 전혀 아니다. 그래도 이제 대략 우리가 기대하기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얘가 플러스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저 값이 마이너스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0이라고 아까 아까도 0. 마이너스 0.06이었나요? 굉장히 작은 숫자였지만 XY 상관관계 여러분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XY가 인디펜던트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얘로 갈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코베리언스라고 그러죠. 코베리언스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베리언스의 정의는 x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잖아요. 코베리언스의 정의는 x 빼기 평균 곱하기 y 빼기 평균 이거죠. 그럼 코베리언스 xx는 원래 쓰던 이제 분산이겠죠. 그리고 이 expectation 기호의
그 가산성, 그러니까 리니어한 프로퍼티를 생각을 한다면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테고, 그리고 만약에 인디펜던트라면 얘가 EX 이하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코베리언스가 0인 게 나오겠죠. 하지만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인디펜던트는 아니다. 그냥 코베리언스가 0인 경우에 대해서 그냥 uncorrelated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uncorrelated 돼 있다. 인디펜던트면 uncorrelated가 맞죠. 하지만 uncorrelated라고 인디펜던트인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다. uncorrelated.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에 그런 예제가 나오는 거죠. 지금 uncorrelated 된 그림을 그려놨죠. 그렇죠? 그렇지만 x와 y가 인디펜던트 하지가 않죠. 그렇죠? 내가 x가 1이라는 걸 알면 y의 실체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의 정의는 뭐예요? 당신이 x 값을 알든 말든 y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그대로이다가 인디펜던트죠. 인디펜던트. 얘는 x의 디스트리뷰션이에요. x의 디스트리뷰션. 얘가 인디펜던트라고. 당신이 y를 알든 말든 y를 알든 말든 x의 디스트리뷰션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거 잘못했죠. 이거 시그마 x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시그마 x의 제곱. 시그마 x의 제곱. 이거 잘못됐네. x의 그렇군요. 제가 옛날 걸 들고 왔군요. 아무튼 수정돼 있군요, 여러분한테. x의 분산이 돼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계산들, 그렇죠? 상수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상관이 없을 테고, 이거 해보면 a x, y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아주 문제를 치사하게 낸다면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되겠. 음수일 경우도 이렇게 되나? 음수일 경우도 이렇게 되는군요. 맞군요. 그다음에 이것도 x 나눠질 수 있고,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x와 y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x와 y가 인디펜던트하다고 그런다면 얘가 0이 돼서 베리언스가 더해진 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correlation coefficient.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조금 잘못했죠. 사실 지금 붙인다면 코베리언스 코에피션트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correlation은 expectation x, y를 correlatio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이름이 그렇지만 뭐 관례적 이름이 잘못 붙은 경우도 좀 있죠. correlation coefficient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냥 표준편차로 좀 보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correlation coefficient는 항상 -1과 1 사이에 있다. x와 y의 correlation을 재는 거죠. 자, 이제 랜덤 벡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확률 시간에도 랜덤 벡터를 안 다루는 건 아닌데요. 확률 시간에는 이제 확률 변수나 이런 데 집중을 하고 따보고, 그다음에 거기 앉아 있는 모든 학생들이 리니어 알지브라를 숙지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을 적어도 저는 굉장히 가볍게 넘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벡터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이브 하실 때가 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확률 변수를 하나, 두 개 다룰 일은 별로 없거든요. 뭐 굉장히 뭐 주사위 한 개, 주사위 두 개 뭐 이런 경우나 있는 거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실전 적용을 할 때 뭐 최소한 주사위 100개쯤 던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x라는 랜덤 벡터가 있으면 expectation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이제 코베리언스 얘는 expectation x 빼기 뮤 이제 컬럼 벡터 가정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x랑 y랑 두 개가 있으면 시그마라고 쓴 거예요. 더하기 시그마랑 종종 헷갈릴 때도 있는데 이쪽에서도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시그마라고 많이 쓰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시그마 yx랑은 트랜스포즈 관계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제 코베리언스라는 게 내가 변수가 랜덤 베리어블 4개 있다고 그러면 11도 11 사이의 관계를 재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뭐 x1의 베리언스가 되겠죠. 12 사이도 재야 되고 13 사이도 재야 되고 14 사이도 재야 되니까 당연히 매트릭스 꼴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매트릭스 꼴로 나와 가지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11 사이 재는 거, 12 사이 재는 거, 1n 사이 재는 거. 그리고 얘는 당연히 시미트릭이겠죠. 시미트릭. 또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이 되겠죠. 왜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일까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아이겐 밸류가 항상 0 이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이제 시그마 쓰면 헷갈린 거선 S라고 썼어요. 얘가 이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션 이건 거잖아요. 내가 어떤 A를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 혹은 J의 아이겐 밸류는 S의 아이겐 밸류는 다 0이상. 그렇죠? S는 당연히 시미트릭입니다. 딱 봐도 시미트릭이죠. 자, 왜 S는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일까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항상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인데. 왜 그럴까? 일단 우선 외웁시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무조건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이다. 아이겐 밸류가 0 이상이다. 굉장히 좋은 성질이죠. 굉장히 좋은 성질.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질문이 이건 거예요. 물고기를 호수에서 물고기를 5마리 잡았어요. 물고기 5마리의 평균과 호수에 사는 물고기의 평균과 길이의 평균하고는 사실은 둘은 다른 숫자잖아요. 질문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이 잡은 물고기 5마리의 길이의 표준 편차는 얼마냐랑 호수에 사는 물고기의 길이의 표준 편차는 어떤 거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정말 어쩜 운이 좋아서 같은 숫자로 귀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거고 그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는 거고 두 개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그랬을 때 이게 내가 랜덤 벡터에 대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얼마냐라고 묻는 질문하고 내가 구한 데이터로부터 내가 구한 거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얼마냐고 묻는 거랑은 전혀 다른 질문이라고요. 여러분이 요 식과
앞에 있는 식은 섞어서 생각하면 두 식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죠. 그렇지만 섞어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얘는 뭐예요? 당신 뭐 벡터를 뭐 몇 개, n개 가져왔는데 그 n개의 코베런스는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두 개를 섞어서 얘기할 때는 이제 뒤에 거에다가 데이터 내가 구한 네가 잡은 물고기의 코베런스는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건데 그냥 없을 때는 데이터란 말을 생략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은 항상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두 개는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예? 갑자기 이제 생뚱맞게 튀어와가지고 두 개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이 n개의 벡터를 가져왔어. n개의 벡터를 가져왔어요. 뭐 지금은 좀 생각하기 편하게 하려고 두 개의 각각의 이제 expectation 다 0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당신이 뽑은 n개 벡터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얼마냐라는 질문이에요. 앞에 거랑은 아주 깊은 뭐 이런 거에서 상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그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우선 평균을 계산해야 돼. 내가 n개를 갖고 왔어? 그러면 내가 가져온 n개의 평균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아까랑 식 다르잖아요. 아까는 뭐 어떻게 했어요? 평균이 이거였잖아. 이제 임피리컬이 이제 경험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냥 내가 모은 데이터로 했다는 얘기예요. 뭐 데이터 다르잖아요. 식이 다르잖아. 임피리컬 데이터에 대해서 분선은 n분의 1 시그마 xi 빼기 뮤 xi 빼기 뮤의 트랜스포즈를 딱 구해서 더하면 되겠네. 그렇죠? 예? 이제 요거는 뮤라고 쓸게요. 저 뮤랑 이 뮤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expectation이라는 PDF를 곱해서 적분하는 그 오퍼레이터를 저기서 뭐 더해서 평균된 산술 평균으로 퉁친 건 맞죠. 그렇지만 두 개는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근데 얘를 이렇게 쓰자니 좀 뽀대가 없어가지고 잘 써야지. 여기서 x는 랜덤 벡터예요. 여기서 x는 랜덤 벡터인 거예요. 전 페이지에서 x는 랜덤 벡터예요. 여기서. 근데 요 페이지에 나온 라지 x는 랜덤 벡터가 아니죠. 뭐예요? 내가 뽑은 n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d는 벡터의 디멘전이고 n은 샘플 쓴 거죠. 이 매트릭스를 뭐라고? 얘는 x는 랜덤 벡터도 아니고 얘는 뭐예요?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뭐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얘를 이렇게 가지고 이 데이터 매트릭스를 곱해 가지고 평균을 구한 게 똑같게 나와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은 46페이지랑 47페이지랑 우선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46페이지는 랜덤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47페이지는 임피리컬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이 낚시로 잡은 물고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호수에 있는 물고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섞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뭐 문자를 뭐 이렇게 쓴 게 여러분 보기에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얘기할 때 쓰는 x랑 이거 얘기할 때는 데이터 매트릭스 x랑 같은 문자를 쓰니까요. 오히려 뭐 실전적일 수도 있죠. 이게 더 46과 47은
다르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조교님.